300바 이 정도라고 합니다. 페이식은 그렇게 많이 시행되는 이식 수술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그냥 페이식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해드리는 의미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펜은 우선 체내 움직일 때 필요한 산소를 공기 중에서 피로 녹여주는 역할을 하고, 그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든 다음에 생기는 노폐물이 이산화탄소를 날숨으로 쉬어서 내뱉게 해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가 없으면 이제 살아갈 수가 없게 되겠고요. 말기 폐질환으로 폐에 전반적으로 불가역적인 손상, 그러니까 폐가 회복될 수 없는 손상을 입은 경우나 아니면 선천성 심장질환 등으로 인해서 폐동맥 고혈압이 발생한 경우에는 폐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몸에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을 받고, 이에 따라서 폐이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폐이식의 역사는 우선 지난 20년간 여러 간이나 신장, 간, 이런 이식들을 많이 해왔었고, 그런 다른 장기들은 상당히 이식 기술이나 성적 같은 것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폐는 많이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성적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인 특성인데, 다른 장기는 몸 안에 있는데 폐도 몸 안에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밖에서 숨을 들이마시기 때문에 밖에 있는 그 외부 환경이랑 직접 노출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 돌아다니는 균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폐렴이나 그런 식으로 감염의 위험성이 다른 장기에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폐 자체가 조직이 상당히 좀 섬세하고, 또 피가 가는 길, 공기가 가는 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또 장기들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외부 자극에 상당히 손상을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식 수술할 때도 다른 묘사자의 폐를 갖고 온 경우에 잘 관리를 했지만 밑에 쪽 피가 많이 좀 보였다든지 가래가 그 사이에 많이 생겨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손상은 상당히 많이 잘 입는 장기이기 때문에 이식 수술을 하고 난 후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서 성적이 썩 좋지는 못합니다. 세계 최초로 폐이식 수술은 1963년도에 닥터 제임스 하디라는 분이 미시시피 메디컬 센터라고 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우선 실험적인 의미가 강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형수 중에 폐가 안 좋으신 분을 해서 폐이식 수술을 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못해서 그냥 사망하셨고, 그래서 최초로 시도를 했으나 성공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1913년 이후에 이제 여러 센터에서 20년간 40케이스 정도의 폐이식 수술을 시행을 하였는데, 2주 이상 생존한 경우는 12케이스 정도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이제 거부 반응이나 감염, 또 이것들에 의한 다발성 장기 기능 부전에 의해서 사망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여러 센터에서 계속 열심히 또 노력을 한 결과, 1923년도에 처음 수술한 이후 20년째인 1983년도에 토론토 렁 트랜스플란트 팀으로 쿠퍼 박사님께서 계신 이 팀에서 처음으로 이제 폐섬유화가 진행된 환자에서 일찍 폐이식, 그러니까 한쪽 폐를 이식하는 폐이식 수술을 시행하면서 성공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증지에서는 매년 1000건 이상 폐이식 수술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국내에서 첫 수술을 시행한 건 1996년 강남 스테판스 병원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성공을 하였고요. 본원에서는 1996년 양측 폐이식을 시행하였고, 이듬해 1997년에는 심폐 동시 이식을 하였고, 당연히 성공적으로 시행을 하였었습니다. 폐이식 우선 수술 건수를 보면 1996년부터 처음 시작하고 그때 2케이스 시행하셨었고, 3케이스 가만 갈수록 좀 늘어나긴 하지만 이식제기자 수에 비해서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폐이식은 생체 폐이식이 아니라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폐를 띄어서 폐이식 수술을 했었고요. 한국에서 다른 장기 이식 수술에 비해서 폐이식 수술이 활발하지 못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는 다른 장기에서 손상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대개의 경우 장기를 우리가 받는 경우가 교통사고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자살하신 분들이 많은데, 교통사고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폐 자체가 손상을 상당히 잘 입는 장기이기 때문에 간이나 그런 것들은 쓸 수 있어도 폐 자체는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폐 장기는
장기를 띄워낸 후에 이제 환자분은 이식받은 환자분한테까지 장기를 옮기는 사이에 장기 보존액이라는 액체에 담아서 옮기게 되는데 이 장기 보존액이 그동안 써왔던 것들이 이렇게 썩 성적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외국에서 이제 새로 나온 장기 보존액이 있는데 그 장기 보존액을 저희도 이제 쓰게 되면서 장기가 상당히 이식한 환자분한테 올 때까지 손상을 덜 받게 되어서 근래에 이제 많이 성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뇌사자한테 받는 경우에 이제 오랫동안 인공호흡기를 유지하고 그에 의해서 인공호흡기에 의한 또 폐손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뇌사자 중에 또 쓸 수 있는 분이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 또 결핵 발병률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뇌사자분들이 이전에 결핵을 앓았던 경우에는 또 폐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기에 비해서 폐이식 수술은 좀 활발하지 못한 이유를 갖고 있고요. 폐이식 종류를 보면 생체 폐이식으로 이제 살아있는 분 몸에서 폐 일부를 잘라서 이제 이식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사체 폐이식이라고 해서 이제 사망하신 분 몸에 있는 폐를 잘라서 이식을 해주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에 따라서 나누자면 양측 폐이식, 폐 양쪽을 다 이식을 하는 거고, 일측 폐이식으로 한쪽만 연결하는 경우, 그리고 심장과 폐 양쪽 다 안 좋아진 경우는 심폐 동시 이식, 심장과 폐를 동시에 이식하는 수술 종류가 있습니다. 폐이식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냐 하면 대개의 경우는 약물 치료를 했을 때도 반응이 없는 약물 치료가 되지 않는 만성 진행성 폐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대상이 되고요. 이식 시행을 하지 않으면 잔존 생존율이 1, 2년밖에 안 될 경우, 그리고 수요자분이 또 정신적으로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셔야 되고요. 본인이 또 이식을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시고, 이식하고 나서 또 치료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태도를 보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정 및 환자분들이 또 이식 수술 후 또 이식하는 거에 대해서 또 충분하게 좀 협력을 해 주실 수 있어야지 되고요. 그리고 이식한 후에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 면역 억제제를 계속 평생 드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본인이 충분히 견디실 수 있어야 되고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폐이식 적응이 되는 폐질환을 보면 원발성 폐고혈압증, 특발성 폐섬유증, 폐 자체가 이제 섬유화되면서 기능을 잃는 거고요. 폐기종이라고 해서 폐 자체가 나빠지면서 큰 기낭, 공기주머니가 생기면서 폐를 누르는 겁니다. 기관지 확장증, 폐사르코이도시스, 폐림프관 근종증, 폐호산성 유가종, 알츠하이머 증후군 등이 있고, 이외에 다른 진행성 폐질환의 경우에 폐이식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폐이식 대상자로 선정이 되더라도 제외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폐의 다른 장기에 감염이 돼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다른 악성 암 질환을 앓기든지, 골수 질환, 관상동맥 질환, 심한 흉곽 변형증. 이건 흉곽 변형증이 중요한 이유는 폐는 몸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숨을 들이마실 때는 커지고 내쉴 때는 작아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식 받은 폐가 이식 받으실 분이 흉곽이라서 가슴 안에 골격이나 그런 것이 좀 변형이 심하시다면 안에 들어있는 폐가 잘 생착을 하지 못하고 움직이기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신경 질환, 간 질환, 콩팥 질환 이런 경우에 있을 때는 폐이식은 받지 못하시고요. 영양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모두 아시겠지만 폐는 흡연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금연을 해주셔야 되고, 너무 또 살이 많이 찌시면 그것 때문에 또 북부 쪽에서 장이나 그런 것들이 위로 올려붙이기 때문에 폐 움직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치료가 나중에 중요한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술이나 알코올 이런 여러 가지 약물에 의존성이 있는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 및 가족이 이해하고 협력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출혈성 질환,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수술하고 나서 심장이랑 폐는 같이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심장과 폐를 도와주는 기계를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치료 자체만으로도 이제 출혈성 요인이 늘어나는데, 환자분이 이미 출혈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질환을 갖고 계시다면 폐이식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흉막에 심한 입착이 있는 경우는 이제 폐하고 흉벽이랑은 원래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간혹 옛날에 결핵을 앓으셨다든지 흉막염을 앓았던 경우라면은 그것을 띄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은 안 되고, 에이즈이신 분은 당연히 안 되게 되겠습니다. 폐이식을 받을 수 있는지 이제 여러 가지 평가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는 우선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이
폐이식을 받는데 적절한 상태인지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 환자나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이제 이식팀에 있는 호흡기 전문의 선생님께서 환자를 또 보시고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로 판명이 되면 폐기능 검사를 해서 여러 가지 전체 폐용종이나 1초당 강제 호기량, 산소 교환 능력 같은 것들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 검사를 시행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과 폐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장 기능이 좋지 않다면 폐이식을 하더라도 폐가 잘 세척되지 못하기 때문에 심장 검사를 시행을 하고 폐이식을 받아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대상자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이식대기자는 상당히 많은데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 결정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건 제일 중요한 건 허용 시간이라고 해서 8시간 이내에는 다시 피가 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먼 곳에 있는 환자분은 저희가 폐 이식 수혜자가 나더라도 우리가 수술을 할 수가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ABO 혈액형이 일치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스톤파처럼 HI나 그런 타입은 폐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ABO 혈액형 일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위에 허용 시간이나 혈액형도 일치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신다면 좀 더 오래 기다려서 분들이 당연히 더 우선순위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측 폐이식, 양측 폐이식이라고 해서 폐를 한쪽만 쓸 수 있고 양쪽을 다 쓸 수 있는데 양쪽이 다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은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면은 일측 폐이식 할 수 있는 사람 2명한테 폐가 갈 수도 있지만 양측 폐이식 대기 환자가 1, 2, 3번이 다 해당이 되신다면 더 먼저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일측 폐이식 환자가 1순위이지만 그리고 양측 폐이식 대기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양측 폐이식 희망자를 먼저, 왜냐하면 그만큼 그분은 폐가 2개가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좀 더 폐가 필요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자, 폐 기증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체 기증은 부분적으로 폐엽이 오른쪽은 상엽, 중엽, 하엽, 왼쪽은 상엽, 하엽 이렇게 나눠서 5개의 청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의 폐엽을 이식하는 건데 국내에서는 시행된 적은 없고요. 대개는 뇌사자 기증에 의해서 단측이나 아니면 양측 폐이식을 시행하게 됩니다. 폐기능을 이제 우리가 괜찮은지 확인을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밑에는 기관지경 검사를 해서 기관지 내시경으로 안쪽에 농성 분비물이나 위 내용물 흡인이 없는 경우에 시행을 하게 되고 농성 분비물이라는 건 이제 객담, 가래를 말하는 거고요. 당연히 폐렴이나 그런 염증이 있을 경우에 가래가 많아지니까 어차피 환자분한테 드리더라도 2차적인 폐렴이 와서 결과가 나빠질 수 있겠죠. 위 내용물 흡인이라는 거는 위에는 유산 같은 것들이 역류해 와서 폐로 들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그 위산에 의해서 흡인성 폐렴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환자분한테 폐를 드리더라도 2차적인 또 흡인성 폐렴에서 사망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ABO 혈액형이 일치해야 하고 폐렴이나 과거 폐질환을 앓은 경우, 비형 감염 보균자, 세균 감염이나 암이 있는 경우에는 그분의 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 수술하는 방법은 첫 번째 우선 두 팀이 움직여야 되는데요. 한 팀은 병원에 남아서 이제 폐를 받으실 분의 폐를 드러내고 이제 한 팀은 가서 이제 폐 주실 분한테 가서 폐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폐를 가져오실 분들이 먼저 가서 폐를 이제 띄워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지, 폐동맥 그리고 심장의 좌심상 일부까지 함께 띄워오게 되고요. 심장까지 같이 쓰는 경우는 심장 교통상처도 같이 띄워오게 됩니다. 그래서 갖고 오는 동안에 이식된 폐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헤파린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혈액 응고가 되지 않게 워낙 작은 혈관들이 많은 장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피가 굳어버리면 이제 썩게 되기 때문에 헤파린이라는 치료를 하고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조직 손상을 막아서 이런 보존액으로 처리를 해서 갖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갖고 올 때는 이제 1도에서 4도 정도 이제 온도를 낮춰서 이송을 해서 갖고 오시게 되고요. 병원에서는 이제 이식 받으실 환자분의 병든 폐를 제거를 합니다. 양쪽 폐를 이식할 때는 클람젤 절개법이라고 해서 양쪽 가슴을 이제 클람젤이라는 게 이제 대합이라고 해서 이제 큰 조개를 말하는 건데요. 앞가슴을 열어서 조개처럼 이제 올립니다. 그래서
양쪽 폐를 동시에 떼어내버리고 하는 거고, 일측 폐 이식 같은 경우는 한쪽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옆구리 쪽에서 들어가서 그 해당하는 폐만 제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환이 있는 폐에는 폐동맥, 폐정맥, 기관지 같은 것들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데, 띄어온 폐와 연결을 우리가 꼬매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적절한 길이를 남겨놓고 떼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식될 폐를 이제 갖고 오게 되면 건강한 폐를 이제 이식을 하게 되는데, 기관지를 먼저 연결해서 공기가 통하게 한 후, 그리고 폐 동맥, 폐 정맥 순으로 공합을 해서 이제 피가 통하게 합니다. 수술을 한 후에는 심장과 폐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장과 폐를 도와주는 기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을 한 후에는 인공호흡기 치료를 당연히 이제 해야 되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식 수술이든 똑같이 이제 면역에 의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로 장기에 대한 거부 반응을 조절하게 되고, 대개의 경우 이제 폐기능이 문제가 없고 감염 등의 부작용이 없으면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수술 한 4주 정도 입원을 하시게 되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시면 좀 더 오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별일 없이 4주 뒤에 퇴원하시면 6주에서 8주 정도 지나면 정상적인 폐기능을 회복하시게 됩니다. 그 수술 후 사망률은 1년 이내에 가장 높은데, 그 사이 이제 감염이나 아니면 여러 거부 반응에 의한 폐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망 원인이 가장 많습니다. 부작용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면역 거부 반응입니다. 당연히 이제 이식된 폐를 우리 몸의 일부가 아닌 걸로 인식을 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면역 억제제를 먹는데, 그래도 면역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면역 억제제를 우선 우리가 평생 이제 드셔야 되는데, 면역 체계를 낮추니까 그에 감염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평상시에도 우리 몸 안에 이제 그 꽃기 내에 균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 세균충이라 그러는데,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냥 우리 몸이랑 같이 공존해서 살아가는 균들인데, 그런 균들에 의해서도 폐렴이 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너무 또 몸 상태에 의해서 합병증 같은 거 오는 걸 막기 위해서 자주 이제 병원에 와서 자주 피 검사를 하셔서 면역 억제제 농도에 따라서 이제 약 용량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합병증으로 감염이 많이 생기는데, 거대 세포 바이러스라는 또 바이러스性감염이 또 상당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치료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를 또 사용하게 됩니다. 합병증 중에 가장 이제 흔한 거는 출혈, 폐고혈압, 폐부종. 이제 수술해서 연결한 그 혈관 그쪽에서 피가 난다든지, 아니면 폐 동맥 같은 것이 좀 좁아진다든지, 아니면 폐 자체가 좀 폐 정맥 쪽으로 피가 잘 나가지 않아서 피가 좀 많이 찬다든지 하는 폐부종 같은 것들이 이제 급성 합병증으로 생기는 거고, 만성 합병증으로는 이식한 혈관이나 기관지 같은 것들이 협착되거나 좁아지거나 아니면 찢어진다든지, 그리고 악성 종양이 있는데, 악성 종양이 생기는 이유는 면역 억제제에 의해서 그 다른 일반적인 정상인들에 비해서 종양이 생길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쇄성 기관지염으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인데, 그것이 가장 흔한 합병증이고요. 얼마 전에도 올해 2월달에도 세브란스 병원 백효철 교수님께서 10년 전에 수술했던 환자분께서 폐쇄성 기관지염이 생겨서 다시 또 양쪽 폐를 이식 수술을 또 성공리에 마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또 장기 복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여드름이나 당뇨병, 백내장, 위궤양 같은 합병증이 또 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생활가이드로 이제 수술하시게 되면은 본인이 이제 말기 폐질환으로 수술을 받으셨었기 때문에 다시 그런 폐질환 상태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하신 게 이제 금연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잘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면역 억제제를 평생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잘 하나하나 주셔야지 별일 없이 수술하고 나서 또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강의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나 질문 좀 해주세요. 흔한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잘 들어보시진 못하셨을 거예요. 면역 억제제는 면역 억제제는요. 예. 어떤 한식 환자나 폐식 환자나 신장이식 환자 똑같습니다. 이식하신 분들은 다 받으셔야 돼요. 아니 먹는데 예. 그 약이 약은 이제 환자분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있어요. 간 환자 같은 FK 그 프로그램을 먹고 있는데 예. 폐나 뭐 지금 신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약을 먹습니다.
아니요, 폐 쪽에도. 회사 분담. 예, 환자분 따라 좀 조절을 하죠.